애국심이란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유전자일까요? 철저한 교육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경험이 남긴 흔적일까요?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국민이든 저마다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를 가슴이 아닌 머리로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며 흩어지고 멀찍이 떨어져 국가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국가가 무너진 사회에서 인간이 자기 보호를 선택하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할 것 없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게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단 한 나라만 빼고요. 세계사의 공식을 비껴나간 세계 유일의 나라, 세계의 석학조차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한국이 걸어온 수백 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갈라지고 세대도 갈라지고 이웃마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죠. 저는 이 갈라진 나라의 학생들에게 진짜 애국심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 해답을 확실히 보여주는 나라, 한국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미국 스탠퍼드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드워드 에이브럼스입니다. 중앙정보국 아시아태평양 지부에서 30년 가까이 수석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제 일은 늘 똑같았어요. 어느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지, 언제 무너질지를 계산하는 일이었죠. 그 시절 다뤘던 보고서만 수백 건입니다. 아프리카의 내전, 남미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동남아의 쿠데타. 패턴은 신기할 정도로 똑같았어요.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순간 사람들은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상점을 털고 은행 앞에 몰려가 돈을 빼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족부터 해외로 빼돌리죠. 이건 그 나라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 본능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는 거죠.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 법칙은 계속 확인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던 마지막 100년을 보시죠. 귀족들은 세금을 피해 사제를 지방 별장으로 옮겼고 시민들은 변격을 기피했습니다. 제국이 흔들릴수록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어요. 오스만 제국도 비슷했습니다. 말기로 갈수록 지방 총독들은 중앙에 세금을 보내는 대신 자기 곳간부터 채웠죠. 국가가 위태로울수록 개인의 이기심이 먼저 고개를 드는 겁니다. 이건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 현상이에요. 20세기 초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시기를 보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시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물물교환으로 돌아섰습니다. 공동체는 순식간에 해체됐고 각자 자기 창고를 지키기에 바빴죠. 이런 사례는 현대에도 반복됩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제 붕괴 당시를 볼까요? 은행이 예금 인출을 막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부유층은 이미 그 전에 달러 자산을 해외로 옮겨놓은 뒤였어요. 2010년대 그리스 재정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축안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정부 청사에 화염병을 던졌고 도심은 몇 달째 시위와 방화로 얼룩졌죠. 베네수엘라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붕괴하자 의사와 기술자, 교사 같은 핵심 인력이 앞다퉈 나라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슈퍼마켓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다 결국 서로 몸싸움을 벌였어요. 한 나라의 지식과 기술이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그 나라 정부는 막지 못했습니다. 레바논의 사례도 제가 눈여겨본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자 예금주들은 자기 돈을 찾겠다며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순간 사람들은 법과 질서 대신 각자의 무력을 택한 겁니다.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기름과 식량이 끊기자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를 점거했고 지도자는 도망치듯 나라를 떠났어요. 국가가 사라지자 남은 국민들 사이에서 질서를 지키려는 움직임보다 각자 도생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국가를 덮치면 국민은 국가를 등지고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결론이었죠. 대륙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체제도 달랐지만 결과는 신기할 만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걸 인간사회의 보편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반응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정치 체제와 관련된 문제 아닌가요?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난한 나라라서 혹은 정치가 불안정해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로마도 한때는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독일도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전한 산업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 수준과 정치 체제는 저마다 달랐지만 위기 앞에서 개인이 먼저 움직인다는 결과는 똑같았어요. 저는 이 패턴을 국가 위기 관리학의 기본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결속은 약해지고 이기심은 강해진다는 공식입니다. 예외는 없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이 공식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처음 이 나라를 들여다봤을 때는 흥미조차 없었어요.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에 이 중 단 하나만 터져도 그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졌어야 합니다. 침략, 국권 상실, 전쟁, 분단, 국가 부도, 이 5가지를 전부, 그것도 반복적으로 맞은 나라가 한국이었죠. 로마도, 오스만도, 독일도, 베네수엘라도, 레바논도, 세우리랑카도 이 중 한두 가지 재앙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5개를 전부 맞고도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반도체를 팔고 방산을 팔고 문화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생존 본능이라면 오히려 뭉치는 쪽이 비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뭉쳐서 저항하는 것보다 도망치는 쪽이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한국의 자료는 이 개인 단위의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결과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분명 생존을 향했는데 그 선택들이 모이면 늘 국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이걸 하나의 근육이라고 봅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사라지지만 근육은 몸에 새겨지면 자동으로 반응하니까요. 이 나라의 애국심은 바로 그런 근육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기가 감지되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사 신경이에요. 이 나라를 정식 연구 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하버드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의 성장은 지정학적 요행이거나 미국 원조 덕분 아니겠느냐고요. 예일의 한 학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그 냉소에 굳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답해줄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년 넘게 이 나라의 데이터를 파고들면서 확인한 건 하나였어요. 이 나라의 국민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를 향해 뭉쳤죠. 명령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내일 아침 기능을 멈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가족을 챙기고 자산을 지키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하시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국가가 마비된 순간마다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반응이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됐죠. 오늘 그 근육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지금 미국이 갈라져 가는 이유는 어쩌면 이 근육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한 왕조가 하루아침에 존망의 위기에 몰렸던 그 순간부터 말이죠. 16만 명의 병력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을 단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었어요. 전국을 100년 가까이 통일해온 세력이 만들어낸 군대였으니까요. 조선의 정규군은 이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며칠 만에 주요 성들이 차례로 함락됐죠. 그리고 조선의 왕은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란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을 남겨둔 채로 말이죠. 행정체계는 사실상 증발했어요. 세금을 거둘 관리도 없었고 명령을 내릴 지휘체계도 없었죠. 국가가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연구한 위기관리학의 공식대로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 약탈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어야 합니다. 지배층이 가장 먼저 도망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농민들은 낫과 죽창을 들었습니다. 지식인들은 붓을 들어 사람들을 모으는 경문을 썼고 상인들은 군량과 정보를 실어 날랐죠. 심지어 산속에서 수행하던 승려들까지 저를 거점 삼아 사람들을 규합했어요. 명령 체계는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도 전국 각지에서 거의 동시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마을이 아니었어요. 서로 연락할 방법도 없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리적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해 본 적이 있어요. 남쪽 해안 마을과 북쪽 상안 지역, 서로 왕래조차 드물었던 곳들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저항이 시작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건 조직적인 지휘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확산 속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휘 본부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기록이 조선 쪽 자료에만 남아 있다면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나요?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조선의 기록만이 아니라 침략자였던 일본 측 전쟁 기록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일본 장수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점령했다고 판단한 지역에서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가 나타나 보급로를 끊는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조선이 스스로를 미화하기 위해 남긴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한 쪽인 일본이 곤혹스러워하며 남긴 기록이에요.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항복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밤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 저항을 이어갔으니 일본 지휘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일본 측 자료 중에는 한 지역 사령관이 본국에 병력 증원을 요청하며 남긴 문서도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 땅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요새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죠. 적이 이런 표현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들은 곧 전국 단위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지휘부는 점령지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고 그만큼 전선은 늘어지고 약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근육입니다. 누가 조직하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필요한 자리에 스스로 세우며 드는 반응이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건 유교 문화권 특유의 결속력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문화권의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합리적인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시기 유교 문화권이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명나라도 대규모 외침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방 관료가 무너지면 그 지역의 민심도 함께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베트남의 기록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지배층의 붕괴와 민중의 저항 사이에는 늘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고 그 격차만큼 피해는 더 커졌어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시간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도성을 떠난 지 며칠 만에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저항이 시작됐으니까요. 대가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어요. 살아남는다고 해서 벼슬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붙잡히면 처형당하는 쪽에 훨씬 가까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번을 다시 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저항이 실제로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줄 만큼 의미 있는 규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어요. 병력 규모만 놓고 보면 이 저항 세력은 정규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건 정면 대결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보급이 끊기고 후반기 불안해지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은 결국 점령지를 넓히는 속도보다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에 몰렸고 그게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바다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수군은 병력과 장비 모두 열세였지만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부와 뱃사공들이 안내와 정보를 자처하고 나섰죠.
이들 없이는 그 해역에서의 작전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여러 기록이 증언하고 있어요. 전투의 최전선에 서지 않았을 뿐 이들 역시 국가라는 시스템이 사라진 자리를 스스로 메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량을 나르는 일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어요. 전쟁 중에는 병사보다 그 병사를 먹일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마을의 안악들이 밤새 밥을 지어 산길로 져다 나르고 노인들은 부상병을 돌보며 은신처를 내주었다는 기록도 여럿 남아 있습니다. 전투에 나서지 않은 이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의 빈틈을 메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렇게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나섰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동기가 있었던 건가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지점에서 오래 멈춰 있었어요. 동기라는 단어로 설명하려는 순간 이 현상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경제적 이득도, 신분 상승도, 심지어 종교적 명분도 이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들을 움직인 건 계산이 아니라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위협이 감지되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이는 반응 말이죠. 이 전쟁은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군은 결국 철수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대로 남았죠. 하지만 제가 정작 주목하는 부분은 승리라는 결과가 아니에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평범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 자체입니다. 명령 없이, 보상 없이, 그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움직인 사례는 같은 시기,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어요. 이 반응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회성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이 민족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었는지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이후 수백 년의 역사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 반응은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적을 마주했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려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보다 먼저 움직이는 존재로 자리 잡아온 그 흐름을 지금부터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밀려왔어요. 만주 벌판을 통일하고 급속도로 팽창하던 세력이었죠. 이 세력은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 때는 조선 조정이 서둘러 화친을 맺으며 일단 물러났어요. 그런데 몇 년 뒤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됐을 때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기병 중심의 이 군대는 징역 속도가 압도적이었죠. 조선의 왕은 결국 도성을 버리고 산성으로 피신해야 했어요. 포위된 채로 몇 달을 버텼고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전쟁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항이 처음부터 훨씬 정교했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낫을 들고 흩어져 싸우는 수준을 넘어섰죠. 지역 단위로 방어 거점을 세우고 보급과 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피난민을 이동시키는 경로까지 미리 짜여 있었어요. 이 정도의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전쟁의 기록과 이번 전쟁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그 결과 확인한 건 앞선 전쟁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던 저항 방식이 이번에는 하나의 체계로 굳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설계도를 그린 게 아니었어요.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경험이 다음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축적된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정도로 체계가 갖춰졌는데도 결국 항복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그 체계는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군사적으로는 항복했어요. 하지만 그 패배 이후에도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자금이 마을 단위로 모금됐고 남겨진 가족들을 돌보는 체계도 자발적으로 유지됐어요. 포로 송환에 들어간 자금의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 가족의 몸값이 웬만한 집 몇 채 값에 달했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그 돈을 모았어요. 정작 그 포로와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이웃들까지 나섰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으로 설명하기엔 규모가 너무 컸어요. 이 나라의 국민들은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스스로 사회를 지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을 훨씬 뒤로 옮겨보겠습니다. 200년도 더 지난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군대가 아니라 궁궐 내부로 침입한 자객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비가 자국의 궁궐 안에서 시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사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한 나라의 통치 기반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유린당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생과 농민들이 무장하고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게 아니었어요. 기록을 보면 이들이 느낀 감정은 훨씬 원초적이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이렇게 무너지면 자신들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는 감각이었죠. 몇 년 뒤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의 강갑 아래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나라는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어요.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의 이름은 실질적으로 지워졌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이 조약이 강압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상황을 묵인하거나 외면했던 겁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침묵하는 가운데 정작 목소리를 낸 건 이 나라의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대사관은 문을 닫았고 외국과의 협상 창구도 사라졌죠. 이때 전국에서 터져나온 구호는 조약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는 서구식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수천 개의 마을에서 동시에 무기를 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전직 관료도, 평범한 농민도,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어요. 이 조약이 체결되던 그날 한 대신은 조약문에 도장을 찍기를 거부하다가 끝내 감금당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반면 다른 대신들은 강압에 못 이겨 서명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의 집 앞에는 돌이 날아들었어요. 나라를 팔아넘겼다는 분노가 지도자 개인을 향해서도 정확히 겨눠졌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회세 감정이 아니었어요. 책임을 회피한 사람에게는 누구든 그 책임을 물었다는 뜻이지요.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이 나라는 국권을 완전히 잃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저항은 애초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저항은 실패했어요. 몇 년 뒤 이 나라는 결국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이 나라를 연구하며 소름이 끼쳤던 부분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반응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명령도 없었고 지휘 체계도 없었고 보상은커녕 발각되면 죽음뿐이었죠. 그런데도 위기가 감지될 때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마을이 거의 동시에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아무리 무너져도 이 나라의 국민들은 그 공백을 스스로 메우는 능력을 대대로 이어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히 반복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앞선 전쟁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던 반응이 다음 전쟁에서는 체계로 진화했고 그 체계가 다시 다음 위기에서 반사적인 봉기로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했다는 게 그럼 이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던 건가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들도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지켜야 할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번 같은 선택을 반복했어요. 저는 이걸 비합리적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나라에 새겨진 하나의 반사신경이었다고 봐요. 국가가 무너지는 순간 계산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이 저항의 방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정교해졌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즉흥적인 무장 봉기에 가까웠던 것이 나중에는 보급과 정보, 자금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건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폭발이 아닙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학습된 결과예요. 당시 외교권을 빼앗긴 뒤 전국 각지에서 조직된 저항 세력의 규모를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수백 명 단위의 조직이 수십 개 지역에서 동시에 활동했고 이들 사이에는 뚜렷한 연락망이 존재했어요. 한 지역에서 지도자가 붙잡히면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기록도 여럿 확인됩니다. 이건 조직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누구든 그 자리에 서면 나머지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구조였던 겁니다. 국가가 하나의 정부나 왕실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분산되어 저장돼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정부가 사라져도 국가라는 개념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학습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이 자료를 오랜 동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몇몇은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이게 과거의 신기한 사례 정도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더 최근의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 패턴이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권을 완전히 잃고 지도에서 국가의 이름이 지워진 그 순간에도 이 나라의 국민들은 결코 수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저항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국가라는 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 다음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07년 이 나라의 정규군이 강제로 해산당했습니다.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였죠. 무기를 반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은 하루아침에 군복을 벗어야 했어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시점에서 방어 체계는 완전히 끝난 거죠. 군대가 없으면 저항할 방법도 없다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요. 해산당한 군인들 중 상당수가 무기를 숨긴 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곳곳에서 활동하던 민간 저항 조직에 합류했죠. 정규군 출신들이 갖고 있던 전투 경험과 지휘 능력이 기존의 민간 조직이 갖고 있던 지역 기반과 결합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병력 보충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형식은 사라졌지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뭉친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게 군인들이 민간 조직에 합류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통제가 더 어려워졌을 텐데요. 그런데도 왜 굳이 군대를 해산시킨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결정은 이 나라 정부가 스스로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외세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죠. 명분은 재정 절감이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이 나라의 방어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도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제도로서의 군대는 사라졌지만 저항의 주체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제가 연구했던 다른 어떤 사례에서도 보지 못한 현상이에요. 보통 정규군이 해체되면 그 병력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는 조직화되지 않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해체된 군대가 오히려 기존의 저항 세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해산된 군인 중 상당수는 자신이 지급받았던 소총을 반납하는 대신 몰래 빼돌렸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이 무기들이 이후 몇 년간 지방 저항 조직의 핵심 화력으로 사용됐죠. 병력만 흡수된 게 아니라 장비까지 함께 넘어간 셈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1910년 이 나라는 완전히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외교, 군사, 사법, 행정 이 모든 기능이 통째로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갔죠. 세계 지도에서 이 나라의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인 민족이 선택하는 길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지배 세력에 순응하거나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동화되거나 아니면 침묵 속에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죠. 이건 생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저항하다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전부 거부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 순응하지 않고 저항을 택한 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오히려 더 큰 희생만 부른 것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저항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붙잡혀 목숨을 잃었어요. 순응했다면 훨씬 안전했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들은 그 위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저항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개인의 생존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독립운동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이건 몇몇 영웅적인 인물들의 활약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분업 구조였죠. 농민들은 자신의 집과 헛간을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로 내주었어요.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상인들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조직에 흘려보냈습니다. 거래 장부 속에 자금 흐름을 숨기는 방식으로요. 종교인들은 사찰과 교회를 조직 결성의 거점으로 제공했고 지식인들은 문서와 사상을 통해 이 저항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명해 나갔어요.
이 모든 역할은 누가 지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간 거죠. 여성들의 역할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도 은밀하게 문서를 나르고 아이를 업은 채 국경을 오가며 연락책 역할을 맡은 이들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저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일제는 이 저항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지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지면 며칠 안에 전혀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일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는 뿌리를 상대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그렇게 지도자가 계속 교체됐다면 조직의 방향성이나 일관성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조직 간 노선 차이나 갈등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저항이라는 큰 방향 자체는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선은 갈려도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향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이 흐름은 1919년 하나의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3월 1일 아무런 무기도 없이 오직 태극기 하나를 손에 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학생, 농민, 종교인, 여성,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대열에 동참한 인원은 약 200만 명에 달해요. 당시 이 나라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이들은 군사적 승리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전략적 계획도 없었어요. 이들이 외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선언이었죠.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들의 기록도 여럿 남아 있어요. 당시 이 땅에 머물던 서양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보낸 편지에서 총칼을 든 헌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몰려드는 군중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한 외국인 기자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무장도 없이 거리로 나선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기록했죠. 이런 기록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지역 소요가 아니라 목격한 외부인들조차 설명하기 힘든 규모였다는 걸 보여줘요. 성공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시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이건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반응,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지면 국민이 그 자리를 메운다는 패턴이 이 시점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로 재현된 거예요. 명령체계도 없었고 총사령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200여 개의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만세 시위가 시작됐어요. 이건 조직의 결과가 아니라 반사의 결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국가란 정부나 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무언가였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라져도 국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감각. 이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그 반사 신경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였죠. 이 거대한 폭발이 그 다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시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게 저는 이 지점에서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이건 비합리적인 선택 아니었나요?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선 거잖아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단기적인 손익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죠. 무기도 없이 거리로 나선다고 해서 독립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다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시위의 진짜 목적은 당장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었죠. 당장 눈앞의 승리를 얻지 못해도 국제사회에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각인시키는 게 더 큰 목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위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국내에서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지만 해외에서 나라의 법통을 이어가는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국권을 잃은 민족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통합된 정치체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도부가 흩어지고 노선이 갈라지고 결국 명맥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국권을 잃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스스로 정부라는 형태를 다시 세웠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더 흥미로워요. 전직 관료도 있었고, 종교인도 있었고, 심지어 20대 청년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죠. 나이도 신분도 종교도 제각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정부라는 틀 안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 영토도 없고 정규 군대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런 조직을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국제법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부의 요건을 온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토가 없었고 군사력도 미약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다른 지점이에요. 이 조직이 정부로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했느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걸 자신들의 정부로 받아들였느냐입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각지에 흩어진 동포 사회에서도 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고 인력을 지원하는 흐름이 꾸준히 이어졌어요. 정부라는 게 결국 국민의 동의와 지지로 유지되는 거라면 이 조직은 그 본질적인 요건을 채우고 있었던 셈이죠. 당시 일제의 재판 기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정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평범한 청년들이었어요. 학생이었고 상점 점원이었고 농사를 짓던 이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남긴 진술은 하나같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고, 나라가 없는데 개인의 안위가 무슨 소용이냐고 되물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영웅적인 지도자가 남긴 명언이 아닙니다. 취조실에서 목숨이 오가는 순간에 평범한 사람들이 남긴 말이었죠. 한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 그렇게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그럼 이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주목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백범 김구예요. 김구는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요.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의아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왜 힘이 아니라 문화를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곱씹을수록 이건 굉장히 치밀한 발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힘으로 되찾은 나라는 언젠가 더 큰 힘 앞에서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존엄과 품격으로 세운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죠. 김구는 이미 그때 독립 이후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명은 도산 안창호예요. 안창호는 나라의 독립은 개인의 인격이 독립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당장 무기를 들자는 구호가 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조직을 다듬고 생활 규율을 지키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이야기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안창호는 당장의 저항보다 준비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건가요? 그건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 아니었나요? 저는 이걸 소극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분노는 한순간 타오르고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가 강조한 건 그 분노를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한 힘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죠. 독립운동은 몇 년 안에 끝날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이 나라가 국권을 되찾기까지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분노만으로 버틸 수는 없었을 거예요. 버티고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이 냉정함이 있었기에 그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안창호가 세운 교육기관들을 보면 이 철학이 더 명확히 드러나요. 당장 무기를 들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나라를 운영할 인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미 그 시기에 서 있었던 거죠. 김구는 독립 이후 나라의 정체성을 그렸고 안창호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은 청사진을 그렸고 다른 한쪽은 그 청사진을 실현할 사람을 키운 셈이죠.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후에도 자금난과 내부 갈등은 끊이지 않았어요. 독립운동 방식을 둘러싸고 외교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쪽과
무장투쟁을 앞세우는 쪽이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한때는 정부라는 틀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내부 갈등도 있었죠.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도 조직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선은 갈라져도 정부라는 상징 자체는 끝까지 유지됐던 거예요. 이건 제가 연구했던 다른 어떤 독립운동 사례에서도 흔히 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대개 국권을 잃은 민족의 저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저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더 멀리 내다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애국심이 감정이라면 이렇게 오래 지속되기 어렵죠. 그런데 이 나라의 애국심은 감정에서 출발해 설계로 그리고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앞서 살펴본 수백 년의 반복된 반응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애국심이 타고나는 것인지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겪어야만 생기는 것인지 하는 질문 말이죠. 이 나라의 역사는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는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를 겪으며 반응이 만들어졌고 그 반응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며 학습이 됐고 결국에는 몸에 새겨진 본능처럼 자리 잡았으니까요. 명령도 지휘 체계도 보상도 없이 이렇게 정교한 국가, 재건의 밑그림을 완성해낸 민족은 제 30년 연구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애국심이 감정에서 출발해 설계로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설계는 무기나 조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이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치우려는 시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겨눈 대상은 언어였죠. 학교에서 한글 사용이 제한됐고 나중에는 아예 금지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나라 사람들의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에요. 한 민족의 언어와 이름을 지운다는 건 그 민족의 기억 자체를 지우겠다는 뜻이었죠. 창씨 개명을 거부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은 학생은 학교에서 쫓겨났고 이름을 바꾸지 않은 가장은 배급에서 제외되기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압박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 유학자는 차라리 굶을지언정 조상이 물려준 이름은 지킨다는 뜻을 남겼다는 기록도 전해져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마지막 표식이었으니까요. 세계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이 흐름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웨일스 지역에서는 웨일스어 사용이 억제되면서 몇 세대 만에 일상어로서의 지위를 거의 잃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게일어도 비슷한 길을 걸었죠. 한때는 섬 전역에서 쓰이던 언어였지만 지배와 억압을 거치며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언어라는 건 한번 일상에서 밀려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그 언어로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저는 이 나라도 같은 길을 걸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하면서 전혀 다른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의 부모들은 밤이 되면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어요. 발각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은밀한 교육은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총칼로 저항하는 것과 몰래 글자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은 수준의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 둘을 다르게 봤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무기를 드는 행위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니까요. 그런데 위험의 크기로 보면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언어를 가르치다 발각된 사람들도 실제로 투옥되고 고문당했습니다. 이건 무장투쟁과는 다른 방식이었을 뿐 같은 무게의 저항이었죠. 오히려 저는 이 조용한 저항이 더 오래, 더 넓게 퍼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은 소수였지만 자식에게 몰래 글자를 가르친 부모는 셀 수 없이 많았으니까요. 가정마다 방식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부모는 벽장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글자를 가르쳤고 어떤 부모는 바티를 핑계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흙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익히게 했어요. 이 모든 방식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발각되는 순간 그 대가는 아이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시기에 학자들의 움직임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한 무리의 국어학자들이 모여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을 극비리에 진행했어요. 이건 단순히 단어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언어체계 전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죠. 이 작업이 발각되면서 관련된 학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들은 몇 달에 걸쳐 혹독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물고문과 구타를 반복적으로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감옥 안에서 목숨을 잃은 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사전 원고가 끝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닥 밑에 숨기고 항아리 속에 넣어 땅에 묻는 방식으로 원고를 지켜냈습니다. 한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 그 원고를 지킨다고 해서 당장 나라를 되찾는데 무슨 도움이 됐던 건가요? 당장의 도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장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그 언어로 이루어질 미래의 교육, 행정, 문화 전체가 함께 사라져요. 이 학자들은 나라를 되찾은 다음의 상황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설계라는 개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당장의 생존을 지켰다면 이 학자들은 되찾은 나라가 무엇으로 채워질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나선 적 없는 평생을 책상 앞에서 연구만 해온 학자들이었어요. 전투 경험도 없었고 무기를 다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저항의 방식은 총칼을 든 사람들 못지않게 위험했어요. 취조 기록을 보면 이들 중 한 명은 마지막까지 원고가 어디 있는지 발설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죽음보다 원고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저항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칼을 들지 않아도,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이들 역시 국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었던 거죠. 1945년 마침내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벌어진 일이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35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배제됐던 한글이 해방이 선언된 지 차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학교와 관공서의 공식 언어로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속도예요. 언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재도 필요하고 가르칠 교사도 필요하고 행정문서 체계도 전부 다시 갖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 모든 걸 준비된 상태로 맞이했습니다. 숨겨뒀던 사전 원고가 다시 세상에 나왔고 밤마다 몰래 글자를 배웠던 아이들이 이제 낮에 당당히 그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여러 나라들이 독립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배국의 언어를 공용어로 계속 사용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자국어 체계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나라를 되찾기도 전에 이미 되찾은 나라에서 쓸 언어를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이건 국가라는 시스템이 사라진 35년 동안 이 나라의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다음 세대를 위한 설계를 이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몰래 글자를 가르친 부모들과 이름을 지켜낸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원고를 지킨 학자들까지 모두가 이 거대한 재건의 밑그림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사라진 순간에도 그 국가가 다시 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마련해두는 철저하고 냉정한 준비였죠. 식민 지배를 겪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서도 이 정도로 완벽한 준비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애국심이 감정이라면 이렇게 35년 동안 지치지 않고 조용히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애국심이 언어와 이름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흐름은 시간이 흐른다고 멈추지 않았죠. 시대가 바뀌면 저항의 대상도 바뀌는 법이니까요. 1997년, 이 나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어요. 이번에는 총칼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과 통화 가치였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나라 전체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죠. 당시 이 나라에는 자체 개발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나라 언어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외환 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전 세계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거대 기업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조건은 나쁘지 않았죠. 당장의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자금이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회사가 어차피 망할 위기였다면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 아니었나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만 보면 인수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었고 회사도 존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수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회사 하나가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는 표준 자체가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었죠. 한번 표준이 넘어가면 그 이후의 모든 문서, 모든 행정체계가 그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건 언어의 주도권을 통째로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막은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자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이 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하는 문화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복제품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심지어 이 프로그램을 거의 쓸 일이 없는 사람들까지 정품을 구매했어요. 한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정품을 산다고 해서 거대 기업의 인수 시도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모였다는 게 믿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타당한 의문이에요. 개인 몇 명의 구매로는 분명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참여한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죠. 거래처가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대기업은 대량으로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했습니다. 이 흐름이 겹치면서 회사는 결국 외국 기업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택할 수 있었어요. 당시 이 회사에 정품 대금을 보낸 사람들 중에는 이 프로그램을 평생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전해져요. 단지 이 회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 돈을 보낸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시장 경제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쓰지도 않을 물건에 돈을 지불한다는 건 순수한 경제적 계산만으로는 나오기 힘든 행동이니까요.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어요. 시장 경제의 논리로 보면 더 저렴하고 편리한 선택지가 있는데도 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산 제품을 지키려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사례에서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이 나라의 완성차 기업이 만든 고급 브랜드가 있습니다. 독일의 명품 브랜드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가격대의 차량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비자라면 굳이 자국 브랜드를 고집할 이유가 없죠.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외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결국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선택한 것 아닌가요? 꼭 애국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 가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독일의 경쟁 차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소비 패턴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소비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로 국내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꼽았어요.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국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는 감각이 소비 행위 속에 녹아 있다는 뜻이죠.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국내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꾸준한 지지가 있었어요. 이런 지지가 쌓이면서 이 나라의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이 이 나라의 반도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저는 이 흐름을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겹쳐서 봤습니다. 몰래 글자를 가르쳤던 부모들, 목숨을 걸고 원고를 지켰던 학자들, 그리고 이제는 소비라는 형태로 자국 기술을 지키는 국민들까지 말이죠.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논리는 같았어요. 지금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소비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한정된 특별한 현상이었나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확인한 자료들을 보면 이 흐름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일회성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형태만 계속 바뀌었을 뿐 국민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됐어요. 외적의 침입에는 무기를 들었고, 언어가 위협받을 때는 몰래 글자를 가르쳤고,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때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죠. 국가라는 시스템이 위협받는 순간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 공백을 메운다는 반응이었어요. 이 소비 행태는 특정 산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에 흔들릴 조짐이 보일 때마다 비슷한 방식의 움직임이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한 조선업체가 해외 매각 위기에 몰렸을 때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나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식품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구매 인증을 이어가기도 했죠. 저는 이 사례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캠페인을 벌인 것도 아니었고 기업이 마케팅으로 유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위기가 감지되는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죠. 저는 이 패턴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애국심은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위기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위협의 형태가 바뀌어도 그 반응의 뿌리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었죠. 무기를 드는 대신 지갑을 여는 것으로, 총알바디가 되는 대신 소비자가 되는 것으로 형태만 진화했을 뿐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히 반복된 결과가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 이 나라의 국민들 안에 자리 잡은 반사, 신경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애국심이 소비라는 형태로도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반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오래전에 이미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1907년 이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떠안은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당시 국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통째로 담보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빚은 국민이 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진 빚이었어요. 국제법적으로 국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죠. 그런데도 전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남성들은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은 은비녀와 결혼 반지를 뽑아 내놓았습니다.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이 모금 운동에 참여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정부가 진 빚인데 왜 국민들이 나서서 갚으려고 한 건가요?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없었잖아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법적 책임은 분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그 빚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던 겁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방식도 다양했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부녀자들이 모여 삭바느질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상인들이 하루 매출의 일부를 떼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자기 몫의 용돈을 내놓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이건 특정 계층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죠. 나라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 시대에만 있었던 특수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90년 뒤 똑같은 반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이 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어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하기도 전에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손에는 돌반지, 결혼반지, 심지어 올림픽 메달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2달 동안 350만 명이 참여해서
모은 금이 227톤에 달했어요. 한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큰 위기 상황이면 다른 나라 국민들도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절박하면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저도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 다른 나라들의 위기 대응을 함께 살펴봤어요. 아르헨티나는 2001년 경제 붕괴를 겪었습니다. 은행이 예금 인출을 제한하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약탈했어요. 부유층은 이미 그 전에 자산을 해외로 옮겨놓은 뒤였죠. 그리스는 2010년대 재정위기 당시 긴축안이 발표되자 시민들이 정부 청사에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도심은 몇 달째 시위와 방화로 얼룩졌어요. 이 두 나라 모두 이 나라 못지않게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 방향은 정반대였죠. 절박함이라는 감정 자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향하는 방향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는 그 절박함이 파괴와 폭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 절박함이 국가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향했어요. 이건 감정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문제였죠.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낸 금이 나라, 빚을 갚는 데 얼마나 보탬이 될지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액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자신도 이 위기 앞에서 뭔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 심리를 국채보상운동 참여자들의 기록에서도 똑같이 발견했어요. 당시 기록에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큰돈을 내지 못한 이들이 미안함을 표하며 작은 액수라도 보탰다는 내용이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액수보다 참여 그 자체가 더 큰 의미를 지녔던 거죠.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참여 방식의 차이가 결국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시나요? 단순히 문화적 특성이라고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문화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문화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 문화를 만든 건 반복된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침략을 겪고, 국권을 잃고,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갈라지고, 부도를 맞으면서도 매번 국민이 먼저 움직였던 경험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던 거죠. 이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면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거의 본능처럼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 반응이 특정 계층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어요. 부유한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각자 자신이 가진 만큼을 내놓았습니다. 부자는 큰 금덩이를, 형편이 어려운 이는 작은 반지 하나를 내놓았을 뿐 참여의 밀도는 계층을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애국심이라는 게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 운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9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었고 참여한 사람들도 완전히 다른 세대였어요. 그런데 반응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국민이 먼저 움직였고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참여했고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어요. 이건 우연히 2번 반복된 사건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위기 대응의 패턴이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명령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내놓는 행위였죠. 그런데도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반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태는 계속 바뀔 거예요. 담뱃값을 아끼는 것에서 금을 내놓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은 소비와 투자의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흐르는 반응의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가 오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계산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죠. 애국심이 타고나는 것인지, 배우는 것인지, 겪어야 생기는 것인지 하는 질문으로 오늘 이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애국심은 대물림되는 반사신경이라는 겁니다. 한 세대가 겪은 위기의 기억이 다음 세대의 몸속에 그대로 새겨져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담배를 끊고 모은 돈의 기억이 자식 세대가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는 손끝에 그대로 이어졌던 거죠. 이건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법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유산입니다.
30년 가까이 전 세계의 실패한 국가들을 연구하며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가 없이 스스로를 던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숫자로만 이 나라를 설명하려 했던 제 지난 30년이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완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5가지 재앙을 이야기했고, 무기 없는 봉기와 몰래 배운 글자와 지갑을 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확인한 건 결국 하나였어요. 국가란 제도나 영토가 아니라 그 국가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총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세대를 넘어 몸에 새겨질 때 어떤 위기도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요. 애국심이 대물림되는 반사신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반사신경은 돈이나 물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내놓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재난이나 사고가 터지면 병원에서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죠.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이 신호가 뜨는 순간 정부가 나서서 독려하기도 전에 헌혈의 집 앞에 줄이 생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헌혈이라는 게 의료 행위인데 이걸 애국심이나 국가 반응이라는 개념과 연결하는 게 좀 과장된 해석 아닌가요? 타당한 지적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걸 단순한 선의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그 반응 속도였죠. 정부의 공식 요청이 나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건 조직된 캠페인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 신호 자체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과거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기록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병원 측이 혈액 부족을 발표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헌혈 차량 앞에 줄이 늘어섰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이 퍼진 경로도 특별한 조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입소문이었습니다. 돈을 낸 국채보상운동, 금을 낸 금모의기운동, 그리고 이제는 피를 내놓는 헌혈까지. 형태는 계속 바뀌었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구조는 똑같았어요. 국가가 늦어도 국민은 늦지 않는다는 패턴이었죠. 저는 이 흐름을 확인하면서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징병제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군대는 직업으로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만 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독일도 프랑스도 이미 오래전에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영국은 아예 처음부터 모병제를 유지해왔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여전히 모든 성인 남성이 인생의 특정 시기에 군 복무를 이행합니다. 한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 그건 결국 법으로 정해진 의무 아닌가요? 강제로 가는 걸 자발적인 애국심이라고 부르는 건 무리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법적으로는 분명 의무입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 것과 그 경험 안에서 무엇을 얻어가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이 나라의 군 복무 경험을 다른 선진국들의 모병제 시스템과 비교해봤습니다. 모병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군대라는 게 뉴스 속에서나 접하는 먼 존재입니다. 전쟁이나 안보 문제가 생겨도 그건 직업 군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여기는 거리감이 있어요. 실제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모병제 전환 이후 청년층의 안보 의식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게 자신과는 무관한 남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던 대학생도, 회사에서 회의를 준비하던 직장인도 한때는 철책선 앞에서 몇 시간씩 경계를 서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총을 쏘는 훈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몸으로 직접 맡아본 경험이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든다고 보시나요? 그냥 몇 년 시간을 쓴 것과 뭐가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이 차이를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에서 확인했습니다. 큰 사고나 재난 혹은 안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 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패닉에 빠지기보다 정해진 절차와 대피 요령을 따르는 모습이 자주 관찰돼요.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옆 사람이 그 공백을 대신 감당해야 한다는 감각을 몸으로 배운 경험이 위기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공백을 메우는 책임감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 감각은 훈련소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어요. 제대 이후 사회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그 공백을 메우려는 태도, 조직에서 맡은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태도가 이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물론 이걸 정량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 나라 사회 곳곳에서 이런 태도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해외 동포 사회의 사례도 함께 살펴봤어요. 이 나라 출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유독 강하게 자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나라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는 정서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요. 이건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동체 스스로 이런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해외 동포 사회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나 모임 기록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질 때마다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를 논의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판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한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자정 문화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리 있는 우려예요. 실제로 이런 집단적 압력이 지나치면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그 압력의 방향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억누르기 위한 압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판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긴장이었어요. 이 감각 역시 국가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뿌리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자정 문화화가 특히 두드러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국제대회나 국가 행사처럼 이 나라가 세계 앞에 노출되는 순간이에요. 이럴 때마다 해외 동포 사회 내부에서는 유독 예의와 질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한 명의 부주의한 행동이 나라 전체의 이미지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저는 이걸 과도한 자기 검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과 국가를 분리하지 않는 이 나라 특유의 정체성 감각이 해외라는 낯선 환경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봤어요. 저는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하면서 한 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국가란 뉴스나 세금 고지서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었어요. 카페에서 공부하던 학생도, 회사에서 회의를 준비하던 직장인도, 은퇴한 노인도 한 번쯤은 직접 손으로 맡아보고 지켜냈던 구체적인 실체였습니다. 이건 몸의 기억이에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몸에 새겨진 감각은 위기가 닥치는 순간 자동으로 다시 작동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국가가 무너지는 방식만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연구하면서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어요. 그건 강력한 법률도 아니었고 거대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라는 공백을 스스로 메워온 수백 년에 걸친 반사적인 습관이었어요. 이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며 가장 확신하게 된 결론입니다. 애국심이 몸의 기억으로 새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저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이 나라의 지표들을 보면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곳곳에서 나타나요. 개인주의 성향도 눈에 띄게 강해졌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단절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반사신경이라는 게 요즘 세대에서는 이미 희미해진 것 아닌가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저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최근의 사례를 하나 살펴봤어요.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감염병 위기였습니다. 이때 벌어진 일들을 세계 각국별로 비교해봤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던 미국에서는 마스크 사재기가 벌어졌고 일부 도시에서는 생필품을 두고 몸싸움까지 일어났죠. 이탈리아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서 군용 트럭이 시신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전 세계로 보도됐습니다.
영국은 총리 본인이 감염돼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이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부가 강제 봉쇄령을 내리기도 전에 시민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타인과의 거리를 자발적으로 유지했죠. 당시 여러 해외 언론들이 이 모습을 취재하러 몰려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 그건 시민의식이나 반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역사적 반사신경이라고 봐야 하나요?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시스템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 그 첫 며칠의 반응이었어요. 정부의 지침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시민들 스스로 마스크를 구해 쓰고 있었죠. 이건 시스템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보다 먼저 움직인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약국 앞에 줄을 섰던 사람들의 인터뷰 기록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상당수가 자신이 감염될까봐 두려워서라기보다 자신이 옮길까봐 걱정했다고 답했죠. 이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에요. 두려움의 방향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이 감염병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도 저는 이 나라의 반응을 계속 추적해 봤어요. 경제적 타격이 상당했는데도 소상공인들끼리 서로 매출을 나눠주자는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어려운 이웃에게 마스크나 생필품을 조용히 전달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죠. 이건 위기의 정점에서만 반짝하고 사라진 반응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례를 다시 떠올렸어요. 명령 없이 무기를 들었던 사람들, 몰래 글자를 가르치던 부모들, 지갑을 열었던 소비자들, 반지를 뽑아 내놓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지키는 시민들까지 말이죠. 평소에는 개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가도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위기가 감지되는 순간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스위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위기의 순간 켜지는 스위치 말이죠. 이 스위치는 법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된 위기와 그 위기에 대한 반응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세대의 몸속에도 여전히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스위치는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한 자료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교육이 아니라 기억의 전달에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준 이야기, 어머니가 자식에게 전한 위기의 기억,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다음 세대의 몸에 스며든 거죠. 국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늦게 올 수 있다는 걸 이 나라의 국민들은 몸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오기 전에 스스로 그 공백을 메우는 습관이 대를 이어 전해진 겁니다. 이 전달 방식은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명문화된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세대를 거쳐 거의 동일한 반응 패턴이 재현됩니다. 저는 이걸 유전자에 가까운 문화적 각인이라고 봤어요. 혈통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전해지는 각인인 거죠. 한 조부모 세대와의 인터뷰 기록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전쟁통에 나눠 먹었던 밥 한 그릇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자신도 손주에게 그대로 들려준다고요. 이야기 자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이야기 속에 담긴 감각, 위기 앞에서 나누고 함께 한다는 감각이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의 전달이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거창한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사소한 대화 속에 이 감각이 스며드는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강력한 전달 방식이라고 봅니다. 의무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쉽지만 가족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진 기억은 훨씬 오래, 훨씬 깊게 남으니까요. 이런 기억이 겹겹이 쌓인 세대가 지금 이 강의실에도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의 부모나 조부모도 각자의 나라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위기를 견뎌낸 기억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다만 그 기억이 얼마나 자주 이야기되고
얼마나 다음 세대로 전해지느냐가 나라마다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 30년 연구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평생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왜 무너지는지만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품었어요. 위기 앞에서 인간은 결국 자신만 챙긴다는 결론에 도달했었죠.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를 끝까지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게 됐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지도자가 도망치고 언어가 금지되고 나라, 이름이 지도에서 지워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이 나라를 살려낸 건 강력한 법률도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이름조차 남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결심이었습니다. 담배를 끊었던 사람, 반지를 뽑았던 사람, 밤마다 글자를 가르쳤던 부모, 총 대신 지갑을 들었던 소비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몫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어쩌면 이 오래된 반사신경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과정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만은 분명히 전하고 싶었어요. 국가라는 건 제도나 영토가 아니라 그 국가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의 총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세대를 넘어 전달될 때 어떤 위기도 완전히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